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일명 3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종가는 2968선이었지만 장중 코스피 지수가 3000 위로 오른 건 증시 문 열고 처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2조 원어치를 팔았다는데 개인의 버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 같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증시였다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기싸움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빨리 바꿔놓고 있습니다. 산업도, 학교도, 회사도 정신없는 변화에 적응하느라 헤매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속도를 못 따라잡아서 힘든 이웃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학교에 가지 못해서 방치되는 아이들, 굶고 있는 혼몽 가구는 없는지 노크 한 번씩 해주는 거 어떨까요? 정인의 이야기에 좋은 세상은 언제 올까 한탄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세상이 돼주는 건 어떨까요? 1월 6일 수요일 명랑시사, 저는 박연미입니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SNS에 철수는 오지 않는다 이 글을 올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명랑시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입니다. 오늘은 세한대 배종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전화로 뵀는데요. 네, 어제 전화로 뵈서 아쉬웠는데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네,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인이 사건입니다. 네네. 16개월 아기가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사건인데 그렇죠. 사건 이름부터 바꿔 부르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정인이 사건으로 일단 명명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아동단체들이 양모인 장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내고 있다는데 수백 장에 이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요.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 말씀하신 진정서가 600통이 접수가 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시스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전산 입력은 포기하고요. 기록으로 편철을 해가지고 네. 별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요, 이 내용을 유무죄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안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제 엄벌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이 4년에서 7년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뭐 가족들이 신청 선처를 요구하면은 감경 사유가 더해지면은 더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 그런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넘어섰고요. 네. 또 세 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는데 서울이 다른 양천경찰서장 등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져서 이렇게 지금 진정서가 계속해서 무더기로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집단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화로도 김영미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이 많은 진정서들이 법정에서 부디 효용이 있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기도 하셨는데 정인이를 향해서 안타깝다, 이 가해자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도착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재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양형 판단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 측의 가족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치듯이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 탄원서도 가중사유로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피해자 측이라고 하는 게 지금 피해 당사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양부, 양모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 탄원서를 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자 측의 보호자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이런 엄벌에 대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을 하면 어쨌든 재판장 입장에서는 양형을 선고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인이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네.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온 국민이 정인이의 보호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3일에 입양한 이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입양에서 직접적으로 때린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장모 씨,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남편은 자기는 몰랐다. 방조한 혐의만 현재로는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법 위반에 아동학대 등을 방조하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죄만 묻고 있는데 네.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살인의 고의라는 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나는 죽일 거야 라는 의사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위험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정인이가 지금 16개월밖에 안 된 영아잖아요. 영아인데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어떤 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 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병원 이송할 당시에 온몸에 피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내부에는 혈액이 흘러나와서 부종이 심각한 상태였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외력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본인의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서 살인죄 의율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또 일각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려고 하면 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그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지 능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부합돼야 하나요? 명확하게 CCTV라든지 목격자의 진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정인이의 사인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 울산에서 계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에 있어서 그때도 비슷한 쟁점이 문제가 됐었고 네. 그때도 살인죄 적용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소를 했을 때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어린 아이의 배 부위를 심하게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라고 봐가지고 살인죄 적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살인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참 어린 아기가 숨진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야 한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김 변호사님이 피해자 변호를 맡으셨던 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도 당시에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높았는데 그때는 높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도 상해치사죄만 적용이 됐어요. 그때는 학대치사죄가 신설되기 전이었고 상해치사와 그때도 살해치사로 기소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고 의견서도 제출을 했지만 울산과 달리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발로 수차례 밟아서 죽게 했는데 상황은 거의 비슷했는데 이 경우에는 살해죄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치사죄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에는요. 췌장이 파열되면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이 가해자였던 2명의 남녀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됐잖아요. 네. 이게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당연히 정인이도 지금 췌장 파열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적용을 해서 적용한다면 살인죄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가 사후 약방문일지라도 소엘코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 네. 얘기 이어가야 하는데 정인이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네. 돈 버는데 악용했다. 이건 좀 믿기 어려운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정의나 미안해라는 해시태그 챌린지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경각심을 좀 높여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인데 이런 와중에 상술로 이용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많아가지고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뭐 정의나 미안해라는 문구를 삽입한 뭐 휴대폰 케이스, 뭐 티셔츠, 가방, 모자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아예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 사이트까지 연결해 가지고요. 아이고. 상당히 좀 곤란한데요. 또 뭐 더 심지어는 중국집 탕수육을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도 또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의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럴 때도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집단 지성의 네. 힘이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정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한 목적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질타했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들이 사회 갈등만 유발한다라는 그런 비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제대로 계도 기능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판매자가 죄송하다. 단순히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알리고자 했다면 팔지 않고 나눠주거나 같이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글쎄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챌린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게 긍정적이거나 신나거나 보통 이런 일에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단어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도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현재까지는 가해자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딱히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정인이 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이게 정인이가 사망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운 건데 관련법이 11개나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정도 법안이면 제2의 사건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법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셨나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하자 그런 것인데요.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회 입법 활동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3일 만에 여야가 통틀어서 11개나 지금 앞다퉈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졸속 법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도 뭐 90여 개나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뒷북 입법이라는 비난 면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론은 왜 꼭 사람이 죽어야만 법이 나오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서로 뭐 앞다퉈서 경쟁하지 말고 차라리 좀 머리를 맞대서 네. 특위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여야 정치권만 하지 말고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공동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과연 뭐가 구멍인지 그래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해 학대 아동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5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런 일이 늘어나고 끔찍해지니까 좀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구나 학교에 안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관리되지 않고 학교에서 스크린되지 않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코로나19 그래서 후유증이 심각해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보호의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학 때, 코로나19 상황 때 이 아이들이 긴급하게 SOS를 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육아 스트레스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면 저라면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당장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숙소,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라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 좀 나왔으면 그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예리한데요. 지금 아까 제가 피해 아동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그런 곳이 전국에 뭐 1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용할 수 인원이 아무리 많이 돼도 1,000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비 지원도 먼저 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자 좀 읽어드리고 갈게요. 출산율 저조하다고 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 먼저 보호합시다. 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이 더 죽어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분, 언제까지 분노하고 미안하다고만 해야 합니까? 좀 대책을 만듭시다. 처벌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처벌 전에 처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라진 서울시장 후보군의 움직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좀 달라졌어요. 네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한다. 사실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캠프 진작에 꾸렸다. 소문이 파다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머뭇머뭇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장관의 책임감에 더 무게를 뒀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출마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1월 안으로는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직 장관,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사실상 출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머뭇댔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발걸음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판을 키우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좀 보려면 거물급 야당 후보에 맞설, 여기에서 거물이 뭐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제3의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3의 후보군이 있습니까 지금? 제3의 후보군은 안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3의 후보군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온 배경이 여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서울시장 선거로 선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 압도적인 1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대선 주자급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정세균 현 총리를 소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되니까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 돼서 박영선 장관이 머뭇대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또 태도를 바꿨어요. 그렇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는 내부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는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당장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려면은 시간이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네. 대선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세균 총리도 아니다. 대선만 나는 준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박영선 장관이 현재 여권 내에서는 계속 여론조사 1위가 나오니까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또 당내에 조직에서는 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올지는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여야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정말 등판을 하게 된다면 여야 가운데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정하는 이 경선을 치를 거다. 이게 정진석 후보 추천위원장의 지금 이야기인데 네. 이 당내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100% 이렇게 해버리면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론인데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치러서 그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최종으로 라운드를 벌여서 이 중에서 범야권의 후보가 단일화가 될 건지 네. 안철수 후보가 애초부터 이 경선에 뛰어들 건지.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선에 지금 뛰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입당 또는 합당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또 후보들하고 경선에서 정하는 방법 하나, 또는 각자 후보를 정해서 후보 단일화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뭉쳐가지고 원샷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방법인데요.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라고 얘기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안철수 대표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김문수 후보하고 서울시장 단일화할 때도 결국은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대통령 단일화할 때도 결국 문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만 믿다가 갑자기 안 하면은 우리만 손해다. 그래서 각자 후보를 정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지금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치르겠다라는 국민의힘의 발표는 역시 이제 안철수 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각자 후보를 결정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대표 오른팔이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이분도 뭐라고 오늘 발표를 했냐면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경선을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밝히라라고 해서요.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현 대표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밀당은 계속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밧줄을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한 사실상 선언한 박영선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TV조선 이 예능 프로그램에 이미 나경원 의원 편은 방영이 됐고요. 네. 박영선 장관 편도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들로 좁혀지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출연하는 게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후보자는 아니고 후보 예상자죠. 네. 사실상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선거 석 달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선거라면은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상 90일 전에는요, 선거 방송 그리고 보도, 토론 방송 외에는 출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보궐선거 때는 60일 전까지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요. 아니 60일 전. 60일 전까지. 네, 선거일로부터 60일 네네. 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마가 뻔히 예상되는 사람이 버젓이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는 것이 사실은 선거방송, 선거 홍보방송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출마 예상자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시청률이 높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요, 무려 11%나 나왔어요. 이 종편에서 11%는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죠. 1%가 보통 뭐 마의 벽이라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뒤에 12일 날 이제 박영선 현 장관이 또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나 또 높은 시청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능 출연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네, 그렇죠. 나올지.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가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내일 예정돼 있는 의사 국가고시를 보면 안 된다, 이런 가처분 신청이 나왔었잖아요. 요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기각이 아니고 각하를 했어요. 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적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법원에서 다룰 다루지도 필요도 않는다는 없는 사안으로 보겠다. 그렇죠. 법적 요건이 돼야지 인용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주체가 대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률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신분이 아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조민 씨하고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원 보건의료인 국가 네. 시험원 사이의 문제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의사국가고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각하가 됐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민사 네. 사건을 여기서 다룰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만한 법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다 해서 그러면 조민 씨는 예정대로 시험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미 이제 실기 시험은 봤고요. 내일부터 이제 필기 시험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그 배경은 또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입학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이게 그 무효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법적인 시비가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닙니다만.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시비가 안 가려졌는데 1심 결과가 나왔고 3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게 되면은 의사면을 다 취득해 버리고 그때 가서 또 이걸 가지고 법적 다툼하면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네.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를 시켰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슈 준비해 오신 세한대 배종호 교수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입으로 올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야권의 출마 선언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SNS에 철수는 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어떤 뜻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하고 오늘 SNS에 철수는 오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셔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철수가 혹시 그 안철수 대표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그 내용으로 쓴 글입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니 각자 도생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당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이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 경선을 치르는 걸 전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 당의 후보자를 좀 훌륭한 후보자를 뽑아서 힘을 기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고 그래서 후보자끼리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본선에 나가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안철수 대표는 들어올 그 가능성도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경선 룰을 만들고 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선은 안철수 대표에게 고정되고 우리 당의 후보자들은 다 부각되지 못해서 결국 선거에 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안철수 그래서 각자 도생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당 후보자를 좀 아끼자는 거죠. 우리 당의 자원들을 아끼자, 스포트라이트를 안철수 대표에게 집중되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인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는 제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당에 들어가거나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율 추이를 보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안 올 거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철수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지금 외부적으로도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본인의 어떤 의사나 본인의 움직임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기대만 하다가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지도부가 헛물을 켜고 있다 이런 얘긴데 내 새끼 굶어 죽는 줄도 모른다라는 다소 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입당하겠다. 뭐 이거는 가정이니까요.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당연히 입당할 거라는 거의 전제 조건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계신다고 봐요. 오늘도 보니까 뭐 3월 달 돼서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서고 2월 달까지는 우리 당의 후보를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3월 달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당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자를 뽑을 때는 그 뭐 100%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너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결국은 이게 선거의 주인공이 안철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자들은 계속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 당의 자원들을 엑스트라 만드느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요. 혹시 아껴둔 후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건가요? 아니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저는 뭐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경원, 그러나 지금 오세훈 두 분. 네.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은 지금 꽤 이제 그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 정도가 나오도록 키를 터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또 아니든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안철수 하니까 그 두 분조차 지금 우리 당의 후보자가 되어도 본선에 올라가기 위한 또 후보 단일화의 그 등장인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 후보 등록 막바지에 국민의힘 후보자와 단일화하는 게 안철수 대표에게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런 가정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안철수이든 그게 아니든 단일화가 불발이 되면 야권 표가 나뉜다 해서 야권이 결과적으로는 여권에게 좀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당연히 후보 단일화가 지금 되면 훨씬 낫죠,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지금 지지율 1위인데 우리 당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나면 그 후보자하고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 단일화 업계에는 아주 고수거든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없게요. 그러면 그분은 이 단일화를 두고 또 처절한 룰 싸움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여론조사 문항은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어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말자, 넣자, 뭐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어디 네.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 당 후보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건은 사기로 작정하고 흥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선 룰 협상에서도 최고 나쁜 룰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부의 패착이죠. 한 수 접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그 지지율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자가 뭐 여야 통틀어서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라도 여권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이쪽에 방점을 두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 전략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척 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자고 한순간부터 얼씨구나 하고 단일화하자고 막 계속 하니까 주인공은 안철수가 되고 우리 당의 후보자는 아직 나경원, 오세훈 이분들은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함부로 지금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의 문제에서도 그분들이 부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안철수 선거운동만 해주고 있는 꼴이 자꾸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밀당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선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훈련된 유권자인 당원들의 의견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당의 의사결정에 그럼 당원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은 뭐 앞으로도 숙제고 지금 뭐 당원 단계에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뭐 갖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자 하지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 12월 달에 이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보궐선거 규칙을 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터서 안철수 대표가 입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한편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3월 달에 가서 단일화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안철수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왜 안철수가 자꾸 주인공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선에 안철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네. 좋은 후보자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오질 생각도 없는 분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경선 룰까지 수정한다 하니까 모든 관심은 또 안철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리 자꾸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 당 후보자들 지지율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좌판 깔아놨는데 왜 남의 가게 앞에만 기웃거리느냐 저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제도 오신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그 권리당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출마 선언을 했다고 쳐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또 다른 어떤 분이든 지명도가 있는 분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출마 선언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본선 경쟁력이 입증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그때 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럼 우리 당의 후보자를 먼저 선출해야 하거든요. 선출하고 나서 우리 당의 후보자와 만약에 안철수 후보자가 단일화 협상을 한다면 둘이서 네.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후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출마를 하고 한 사람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 안에서 메이드 바이 국민의힘 후보는 단단하게 한 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제가 순서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이제 이런 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당 후보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리한 단일화 협상이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또 삽바 싸움이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선거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엄청 잘못 시작한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여당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경쟁자는 범야권의 후보 누군가와 여당의 후보가 될 텐데 현재까지 등판한 선수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우상호 의원 그리고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장관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여당의 어떤 후보가 나올 때 가장 위협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 뭐 여당 후보자는 어느 누구로 되든 어차피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의 시의원 또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 관변단체 모두 여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의석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궐선거에서 저는 한 20% 정도는 여당이 먼저 표를 갖고 시작을 한다고 봐요. 아, 그런 데서 20%나요. 네. 예, 그런 데서 어떻게 쉽게 후보 단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이른바 친박 중에서도 찐박이다 이렇게 분류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형이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은 그 법원에서 그 사법부에서 판결한 판결을 대통령이 그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이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사면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석방된 조두순 씨의 경우에도 사실 어린이 성폭행범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분노했습니까? 근데 네. 그분도 12년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사실 거의 100살이 되어야 교도소를 나설 정도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곳곳에서 눈이 많이 내린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저녁 되면서 얼어붙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계속 춥대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새해 첫날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20대 여성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컸는데요. 오늘은 술에 취해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형량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째서 사고 소식은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새해 첫날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미 다른 사고를 내고 그러고 나서도 도망치다가 이번 사고를 또 낸 거였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고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적용 대상됩니다. 참 이게 이미 다른 사고를 냈다. 앞서서 택시와 네. 부딪힌 다음에 1km 가까이 운전해서 도망을 치다가 다시 이 사망자의 차량을 부딪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망자 차량은 당시에 반대 차선에 있던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호 대기 중인 차량까지도 부딪혀가지고 이와 같은 사망사고까지 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술에 만취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사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경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원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형이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가중사에 해당돼도요 4년에서 8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 4년에서 5년형 정도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도요. 네, 맞습니다. 윤창호법에서 정한형하고 또 국민들의 법감정에
못 미치는 형이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좀 답답한 게요.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을 무섭게 하면 음주운전 네.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들의 네. 기대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법 만들어지고 난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 작년 그때부터는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났거든요.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19년도 비교하면 17%가량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더 늘어났다고요? 예,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법령이 강화됐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거의 1년 동안 저도 제 동선을 돌아보면 집, 회사 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술자리도 없었고 밥 먹을 일도 별로 없었을 텐데 음주 사고가 더 늘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모임이 없고 술자리가 없다면 음주운전할 기회도 적어서 사고도 더 줄고 음주운전도 더 줄여야 되는데 납득하기 힘든데요. 윤창호법 시행된 첫 해에는 2019년도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졌다가 이제 느슨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힘들다는 생각에 단속이 아예 없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음주운전자들이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는 낮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참 이 네. 코로나 방역 단속을 비웃는 일이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윤창호법 시행 전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조금은 달성이 됐는지 음주운전 관련 판결 통계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윤창호법이 만들어져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 자체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것을 보면 윤창호법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 드리면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대부분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하면 2년에서 3년 실형령 선고됐습니다. 그런 것이 법 시행된 후에는 그거보다 높아졌어요. 실제 법원 판결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되고 있는데 지금 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범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 선고율이 53.8% 정도로 종전 한 41.6%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이와 같이 집행유예가 높아진 거는 벌금 선고하던 것이 집행유예 선고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높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실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게 사망사고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 정도가 아니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데 변호사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도로에서 얼마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일종의 계획된 인명사고이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형량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망에 대해서 고의교통사고로 본다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살인죄가 적용되게 된다면 기본 유형의 살인죄에 해당되더라도 가중사유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네. 기본 유형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통사고 자체를 과실범으로 봅니다. 통상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범으로 보면서도 이와 같은 음주운전이 위험한데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또 운전자가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미필적 고의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고의로 선고한 예는 없습니다. 한 전부 다 번도요. 과실로. 예.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술은 고의로 마셨는데 사고는 술을 마시다 보니 과실로 발생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에는 유독 이상하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른바 주취 감경이라고 해서 술 마셨으니까 이 사람의 의지가 좀 약해졌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다. 봐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변호사님? 결국은 문화적인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술에 관대한 문화가 결국 형사법정에서 주치감경, 심신미약 사유로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 먹은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고요. 이제 운전에서만큼은 주치감경이 아닌 주치가중사유로 제대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이 사건도 아직 판결이 안 났죠.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보세요? 네, 을왕리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것이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음주운전 방조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 교사로 봤고 또 그 동승자를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까지 봤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선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윤창호법을 만들고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하고 음주운전 교사라면 음주운전을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두 범죄 사이에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음주운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죄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조가 되어버리면 무조건 형이 2분의 1 감경됩니다. 아.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킨 것이고 방조는 그냥 놔둔 것이기 때문에 방조로 보면 형량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의 이른바 법감정에서 보기에는요. 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판사님들이 왜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겁게 적용하지 않느냐.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사님들이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또 법에서 정한 형을 따라와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 기준만 보더라도 일반 살인죄의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같은 생명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과실범으로 일률적으로 봐버리고 뭐 가중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작 4년에서 8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부분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의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범으로 판단하고 고의범으로 못 보더라도 적어도 그 고의범에 준해서 형이 선고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황망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데는 이렇게 그 법과 다른 실제 판결 결과도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습관이다. 또 질병이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보면 실제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재범, 산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재범률을 보면요. 2017년도 44.2%, 2018년도 44.7%, 2019년도 43.7%입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는 36.3%에 불과하거든요. 오히려 마약보다도 그 중독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음주운전 적발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650일인데 두 번째 걸리는 기간은 536일, 세 번째는 420일, 네 번째는 129일로 그 주기가 줄어드는데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그 생각하는 그 습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중독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분명히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예컨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보통 자기 차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집 앞까지 가서 주차는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종종 신고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이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는 거죠? 네, 음주운전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아닌 뭐 주차장이나 공터에서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님이 차를 두고 가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차를 두고 가버렸다. 뭐 아주 예외적으로 뭐 대로변이나 2차 사고 때문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긴급 피난 해당돼서 처벌을 안 받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시 뭐 대리기사님을 부르시던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안내 네.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 있는 옷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2019년 영국 의회에서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대량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만큼 과잉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패션 산업계에서 매년 9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매년 1천억 벌 이상의 의류가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은 우리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극대화되어 최근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신제품의 옷이 출시되는 시기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대략 10%로 알려져 있고 수자원을 대량으로 쓰며 염색 등 화학 재료로 인해 강과 하천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35%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생산한 합성 섬유 세탁에서 기인된다고 하는데요. 미세한 섬유들은 생분해되지 않고 수처리 시설도 걸러지지 않고 쉽게 통과하여 결국 바다까지 이동합니다. 해양 생명체 내에 흡수되는데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 다들 갖고 계시죠? 한 번 사면 오래 입는 습관 슬로우 패션은 어떤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범죄가 사라지는 훈훈한 2021년을 꿈꿉니다. 사건 개장 시작해 볼 텐데요. 멀더, 스컬리.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두 분입니다.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의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신문의 김영선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엑스파일 아시죠? 외화 시리즈. 그 경찰하고 기자는 범죄 사건을 다룬 드라마 보면서도 직업병이 발동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안 봅니다. 그러세요? 이런 드라마 CC에서 안 봅니다. 왜냐면 결말을 저희는 거의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시하다 함은 실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의 대부분 케이스를 통해 보셨으니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를 통해서는 뭐 어떤 희열이랄지 아니면 예상되는 스토리랄지 이런 게 없다는 뜻인데 김영선 기자님 어떠세요? 범죄 실화를 다룬 영화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면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수사를 하는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려고 하는 편인데 최근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네. 그 연쇄 강간 사건 다룬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수사 과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그 강간범이 받은 형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받았을 것 같으세요?
뭐 아메리카는 보통 283년 이런 식이죠. 거의 근사한데 네. 근사치인데 327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요. 나쁜 놈은 벌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눈 소식 몇 개 전해드리고 갈게요. 강남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아이디를 못 읽어드리겠어요. 아이디를 다른 걸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광진구에도 눈이 많이 오네요. 9595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천 컨테이너 부두에 계신다는 분도 눈이 엄청나게 온다고 운전 조심하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 구하는 곳이라더니 동생의 눈물 어린 청원. 사설 응급구조 업체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기자님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언론 보도와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지난해 12월 24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민간 구급차 업체에서 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폭행 장면을 녹음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아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 퍽퍽 때리는 소리가 나고 욕도 뭐 무자비하게 하고요. 그 피해자가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걸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행이 자그마치 1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네. 사장이 사원을 때려서 네.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사람을 12시간 동안 때렸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맞다가 뭐 그 피해자가 뭐 흐느끼거나 쓰러지면은 지금 너 기절 연기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고 또 일으켜 세워서 또 때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무실에 방치를 하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 피해자가 이 사무실에 고립된 채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고요. 사망 이후 대처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데요. 네. 다음날 출근해서 피해자가 숨져 있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 회사 구급차에 태워서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결국 신고 자체가 7시간 후에나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왜 그랬는지 혹시 사건 은폐를 꾀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좀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대표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그 고위직을 맡고 있는 직원들 또 폭행을 돕거나 폭행 현장에 담겨 있을 수 있는 CCTV를 지웠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력자들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일단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사건이기도 한데 요즘 세상에 사장이 직원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 이것도 참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12시간 동안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때렸다면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주변의 직원들은 왜 돕지 않았느냐.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는데 그건 누가 찍은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왜 현장에 있던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했다고요? 예. 이 사건을 이거 도구형 살인이라고 이걸 부를 수 있는데요. 살인한 이유, 그러니까 말한 그 행위를 한 이유는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다른 직원한테 보게 하면서 내가 이 그룹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업체의 대표는 부인이고 실질적인 대표죠. 그 남편이죠. 남편이 가해를 행위고 일종의 가족 기업 형태고 8명인 형태인 상태에서 아마도 이 행위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독특한 형태의 어떤 일종의 그 직원들을 통제하는 구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폭행을 이루고 폭행을 찍고 그걸 보게 만들고 그러면 그 보게 만드는 것 속에서 일종의 심리적 부동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어붙는다고 하죠. 그 얼어붙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방관자 혹은 뭐 이걸 바라보는 사람도 역시 세뇌가 돼갖고 그 원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걸 도구형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특별한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구조냐면은 생명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이런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직군에서 이런 유형은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응급구조사, 뭐 사설업체 이런 데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탈 행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아까 저기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서 왜 그 집 근처로 데려갔냐면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여기서 죽은 상태에서 신고하게 되면은 112가 출동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죽어가는 상태를 연출해서 CPR을 하게 되면 119가 출동합니다. 그러면 119가 출동하게 되면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부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 사망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병원으로 가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니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망 사고로 처리가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촬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아. 저도 이런 어떤 사건에 현장 출동하게 되면 이런 애들이 와서 너무 잘하고 사건 처리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후 처리 과정까지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아주 악랄하게 계산을 한 것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죠.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제3자인 우리가 듣기에도 이렇게 화가 났는데 유족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말할 만한 상황인데 동생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갔던 게 명백히 살인 같은데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지금 상해치사죄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걸로 경찰 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거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 동생분이 정말 화가 날 만했던 것이 이 형님,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이 형님이 4년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이고. 그 회사에서 왜 나오지 못했냐고 진행자분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채무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에 채무가 네, 있는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떤 각서를 과정에서 써서 그게 발생할 수 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채무에 의한 각서를 형님이 이 회사 측과 그 쓴 흔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노예처럼 생활했다. 그리고 특히 이 형님이 사는 집에도 CCTV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대표가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동생분이 이 사실들을 뒤늦게 알고 이건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원까지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네. 왜 그러냐면은 근로관계가 아니라 채권 채무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이 악랄한 범죄자들은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근로관계 형태가 아닌 채권 채무 형태를 먼저 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지입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매우 악랄한 형태 유형이고 이런 유형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근로관계보다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채무관계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종의 노예계약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원래 법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데 그걸 인정받게끔 이 서클에서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건 이 착취형 범죄입니다. 이게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의 인원이 8명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수가 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에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전에도 구타나 학대가 없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유도가 줄어들수록 각각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건 매우 독특한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거에 피해를 든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못하고 돌려가면서 폭행을 하게 되죠. 그걸 서로 보게 되고 피해자를 가해자화, 방관자 하면서 가해자를 만드는 독특한 심리 구조를 형성해내게 됩니다. 이게 마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이나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이 대표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이 없으면 찾으러 가는데 범인이 나 왔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와서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현상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파봐야 되지만 경찰의 입장,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수를 해야 되는데 건수를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그냥 자수해서 하면 그대로 그것이 조서가 돼버립니다. 조서가 되는 것이 검사의 기소문이 되는, 그 판결문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죽었어라고 자수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조서 처리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나쁜 관행인데 당연히 없어져야 될 관행인데 이 빈틈을 이 사람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정황에서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춘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하면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건데 그죠. 누군가의 생명이 종이 한 장으로 치환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한 번만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삼태기 님이 이거 제2의 양진호 사건 아닌가요? 오히려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이건 사고사입니다. 통계 처리. 상해치사가 됩니다. 아니 사람이 사망하고 지금 피해자 휴대폰까지 그들이 가져가서 초기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경찰의 통계 처리상은 사고상. 왜 그래서 굳이 살인으로 해야 되냐? 형량이 뭐 상해치사랑 뭐 비슷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하고 나중에 뭐 이후에 가석방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충분히 수사가 돼서 살인죄로 의유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찰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를 외부에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감시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보통의 경우는 편한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수를 했다고 해서 판사는 어떻게 했느냐? 봐줍니다. 자수를 했으니 감경의 사유가 있다. 그렇죠. 네. 제발 그 경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 노고를 알고 있지만 수사 종결권을 받은 첫 해입니다. 이런 사건들 꼭 언론에 다루지 않더라도 반드시 억울한 사람 없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우리 애들 팝니다. 이거 실화인가 싶었는데 지난번에 아기를 올린 사건은 그 엄마가 올린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남매를 올렸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정말 화를 많이 내야 할 사건인데요. 유명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난 3일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남자의 사진과 함께 제 아들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협의 후에 가격 맞추겠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5분 뒤엔 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내 딸 팝니다. 라는 건데 이번에는 여자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고 그 여자아이를 굉장히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 게시물에 연락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연락처 주인에게 전화해 보니까 글을 쓴 사람과 연락처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주인 말에 따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도용해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고 있고 자신의 아들 딸 사진은 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캡처해서 이런 올리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이 글을 쓴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연락처 주인이 예전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중고 사이트 내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몇 차례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렸는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협박을 받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보복성으로 다른 사람의 그 신분을 도용해서 그 가족까지 협박하는 행위인데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단순 보복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무섭고 특히 아이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아이들 도용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잡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형편없게 낮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이것은 협박 그리고 여기 말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글쎄 두 개를 더 얻으랄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한 건데 협박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실형이 나올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사실은 이게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처벌 수위가 이 아이들 사진 올려가지고 애를 팔겠다 이런 글을 올렸으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을 텐데 이런 충격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낮은 수위가 될 걸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의 이 사진을 동영했다고 하면 외국에선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부모님들한테 SNS에 프로필에 아이들 사진 절대 올리지 마라. 네. 특히 여자 아이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그 성범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렇게 사진 옮기는 자체가 성적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협박과 성적인 의도에 대한 준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법치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협박이나 이 정도 그러니까 벌금형 나오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행동은 또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 100번 양보해서 입건이 되고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치죠.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선고를 받겠죠. 그러면 벌금형 받고 나면 이 사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일사부재리가 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서 유포한 것만으로도 해외에서는 성범죄로 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회원 수가 1,80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판다는 글을 올리면서 특히 딸을 판다 이 글에는 성적으로 아이를 대상화하고 뿐만 아니라 참 입에 담기 뭐한 표현입니다만 장기를 팔겠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살해 위협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형벌이 약하다. 그리고 한 번 신고돼서 처벌이 되면 다시 신고할 수 없다. 그러면 이분의 방어권은 어떻게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지금 상에서는 이 사람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첫 이런 초범으로는 굉장히 약한 처벌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초범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자기는 그냥 이 피해를 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범죄가 또다시 예비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는 법 체계가 너무 가해자 중심입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공격자 중심이에요. 네. 법 체계가 피해자와 모두를 위한 법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따지는 곳곳 가보면은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체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근대 사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의 법 체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현대 사법, 현대 사회로 나갈수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태가 더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너무 후졌어요. 너무 후져갖고 정신적 고통이나 아이들의 이런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약간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숨진 정인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때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았으니 학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도식적인 결론을 옛날 냈다고 생각이죠. 하죠. 예. 그래서일까요?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도 보면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 가려주느라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경찰이 밀어내면서 어머니들이 뒤로 넘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챙기는 경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왜 이렇게 야박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님도 아이 키우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체계 자체가 피해자 중심제로 돼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들이 알아서 이런 범죄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메신저 프로필이나 이런 데 자기 아이 사진 올리면 안 되고 자기 개인정보 웬만하면 올리지 말고 그냥 좋은 문구나 올려놓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아이 사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이 범죄의 교육의 어떤 교훈이 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정 하에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인데 이 범죄자가 추가로 좀 더 심하고 좀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강력히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도 교수님. 못하고 네.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명단을 축적해 놓는 것도 법에 걸립니다. 왜요? 그거는 이제 이 일종의 예비 검속 형태죠.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 이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므로 프로파일링 할 것이니 이것은 현재 형법책에 어긋난다. 그렇죠. 그래서 김근식, 조두순 같은 사람이 추후에 네. 어떤 범죄를 할 걸 충분히 예상되면 불구하고 어떤 예비적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이 이 우리 사회의 한계죠. 바꿔주세요. 저는 그 법에 반대입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 김영선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읍스! 한겨레 임지선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처음으로 새해 들어서 인사드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말 진짜 한 연말부터 연초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고 다니셨을 것 같아서. 네. 네, 오늘은 그 인사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사말이요? 예. 인사말은 보통 상냥한 거, 친절한 거, 예의 바른 거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인사말에 그렇죠. 어떤 읍스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까지 내가 인사를 건넸나. 아마도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 인사드렸겠지만, 잘 연락 안 하던 사람, 그리고 지나치다 마주쳤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웬만하면 이제 연말이고 연초니까 인사해야지 하고, 이제 어색한 사이인데도 인사말 건넸을 경우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요. 살 좀 빠지셨나 봐요. 오늘 화장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나누고는 하는데요. 네, 반성합니다. 칭찬을, 네. 칭찬을 좀 해주면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까 해서. 이런 인사말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사실은 네. 저희 네. 작가님한테 네. 작가님 요즘 반쪽이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고생한다는 얘기 약간 더 덧붙여갖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요렇게 이제 듣는 분들은 또 좀 뭐랄까 조금 더 다정하게 하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칭찬해 주는 건데 그거 갖다가 지금 읍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 살쪘네, 임신했냐, 이런 식의 얘기들만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칭찬에 대한 이제 외모 칭찬도, 읍스, 젠더 감성이 부족한 그런 말들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칭찬들은 옳지 않은가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조직 문화를 진단해 말아라 하는 체크리스트를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젠더 감성이 떨어지는 조직일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살 좀 쪘지? 요즘 살 빠졌네. 좀 부어 보인다. 이런 살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막 오간다.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지적도 지적이지만 누구씨 오늘 되게 예쁘네요.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은 괜찮다고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여성들에게 화장하고 좀 잘 차려입고 와 이런 외모 꾸미기를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좀 많이 알려졌지만 단체 카톡방, 그러니까 단체방, 대화방 같은 데서 어떤 직원들의 외모 순위를 매긴다든지 성별이나 직급에 따라서 특별히 화장 규정이나 유니폼 규정, 복장 규정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젠더 감성이 떨어지는 조직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게 네. 요게 들으시면서 나도 좀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를 조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나한테 오늘 화장 잘 받았나 봐, 얼굴이 뽀사시하네, 요 얘기의 경우에 네. 이제 뭐지? 어제는 안 좋았다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긴장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 나는 오늘 별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이 분위기, 직장이라는 그 분위기 안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다시 우리 사회가 외모에 대해서 압박하는 분위기에 그냥 그대로 일조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무심코 했던 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 방송국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요즘 마음이 편한가 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그럼요. 되거든요. 네, 방송은 또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외모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외모로 예, 칭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비하해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모를 계속 언급하는 이런 분위기가 내 외모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연구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요. 나이가 젊을수록 또 외모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한국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라고 느낄수록 이렇게 외모 언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면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금 10년 주기로 계속 외모와 성형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1994년 이후로 10년마다 계속해서 외모가 사는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7%, 86%, 10년의 세월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매우 변화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외모 불안감. 이 단어는 네. 사실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네네. 외모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 외모 불안감의 척도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면 다 주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으로 날씬하다는 기준, 예쁘다는 기준, 여성은 이러이러해야지 좋은 외모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때문에 불안해지는 강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요즘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2월에 딱 있었는데요.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소년 재판이니까 미성년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근엄한 법정에서 미성년자들은 이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평가와 판결을 받게 될지에 대해 덜덜 떨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분이 이 수원지방법원의 김태균 판사라는 분이 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패티시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패티시요. 네네, 네. 패티시. 나의 여자를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한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고문에다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네. 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만 써도 이제 그런데 미성년자 자기가 판결을 내린 미성년자의 외모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년 집행 하다 보면 법정 안에서 이제 많은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할 말이 없다. 스타일을 보면 생김은 다들 예쁜데 스타일이 거슬린다며 이제 짙은 화장이나 염색한 머리. 그래서 거기서 늘 이제 자기가 약간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마 하지 말고 긴 생머리가 예쁘다. 단정하게 하고 괜히 줄여 입지 말고 그럼 진짜 예뻐 보일 것 같은데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긴 생머리 하얀 얼굴은 그냥 내 패티시뿐인데 네. 내가 너무 강요했던 것 같다. 이런 글이에요. 그러면 이 글의 뭐 제 잘못을 지금 와서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후에 이 판사의 앞에 서게 되는 미성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외모 압박과 불안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이 이 글 자체로서 굉장히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외모에 대해서 저 판사가 그냥 이 사건을 보고 나를 내 잘잘못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외모도 보고 있구나. 심지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여자를 보는 눈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얘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외모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개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지난해 6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국회 처음으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열렸던 날이 전체회의. 그때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희 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게 얘기한 거야.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한 위원장님을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더
더 아름다워지셔서 잘 모시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복지위원들 인사말이 다 끝난 다음에 인사말 들으면서 누구를 지칭하거나 하면 신뢰가 되는데 외모와 관련된 것은 발언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네.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씩 배려하고 조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요렇게 지적을 바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꽤 깊은 내공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네. 지위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많네요. 지금 문자 주신 네. 분들도 보면 1호 고민님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성을 떠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맞습니다. 이 상대방이 이른바 얼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남성에 대한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자답다. 맞습니다. 네. 남자가 왜 그러냐? 몸매가 근육질이다. 이런 거 다 남성성을 성격과 몸매로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100%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그쵸, 젠더라는 것이 기자님? 바로 그 굴레거든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 편견과 그 구조 그 자체가 젠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면 올해부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번 그냥 타인은 타인 그대로 나는 나에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주면서 외모 품평을 하지 않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냈고요. 네.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도 할 말 없으면 그때 날씨 얘기든 아니면 좀 할 만한 인사말 미리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잘 안 되면 자꾸 아이고 뭐 살 얘기 자꾸 나오고 자꾸 피부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만일 자기가 자기 아이에게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너 피부가 그게 뭐냐, 아이고 못생겼다, 옷을 왜 이렇게 못 입냐 이렇게 매일 다그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는 박연미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읍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나 봐요. 박일권님, 서울 강서, 시방 한방눈이 내리요. 3941님, 남양주시도 한방눈이 와요. 9414님, 본네트에 눈이 6cm 이상 쌓이고 있어요. 과천에서 가고 있는데 한 20년 만에 처음 본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0576님, 종로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도경아님, 광명교도 장난 아닙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2861님은 명랑시사 제작진 여러분 자동차 놓고 가시오. 눈이 엄청 옵니다.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요. 가끔 바쁘면 택시 타고요. 2936님, 용산에 1시간째 갇혀 있어요. 이 말씀도 해주셨고요. 8294님, 이 시간에 아들이 안동 출장 간다고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답니다. 서울이 이토록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시간에 그쪽 가는 고속도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김진태님, 아버님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남에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제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박연미 기자님, 집에 어떻게 가실 건가요? 걱정되네요. 글쎄요, 뭐 살살 한번 가보죠. 뭐 사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도 아직 방송이 하나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요. 그 전에 다른 방송국에 한 군데 더 갔다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방송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업무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TBS 정보센터의 우효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승원 씨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승원 씨만 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같이 와서 방송할 겁니다. 내일도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